여러분 세계주의 개봉 이후에 진짜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데 오늘 이 영화의 자리에서 굉장히 특별히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네. 원래 제가 이 감독님 팬이기도 해서 이 영화가 개봉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개봉을 함과 동시에 영화제 월정이 좀 잡혀가지고 이 감독님과 함께 뭔가 감독님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감독님 보고 싶어도 못해가지고 그 한을 제가 이렇게 풀려고 가장 좋아하는 기자님과 같이 영화 얘기를 하는 시간을 나눠 좋았습니다. 하이커 치레 감독님과 이전에도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으로 연락을 주고 계셨나요? 하이커 감독님은 혹시 그 전작인 플랜 75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혹시 못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이시고요. 그 영화가 2022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상영이 된 게 이제 한국에서는 첫 상영이었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저희가 단편 영화 국제 경쟁 단편 부문인데 이제 그 선재상 심사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저도 심사위원이어서 저랑 그 치혜 감독님이랑 또 이제 이란의 한 감독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그 섹션 심사를 하는 해였는데 이란 감독님이 그때 이제 국내 그 여러 집회에 이제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밖에 못 나오시게 되면서 줌으로 그 심사를 하고 대신 여기서 치혜 감독님이랑 저랑 이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먼저 회의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서 긴밀하게 친해졌던 심사 내내 거의 붙어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때때로 제가 일본 가면 뵙는다던가 이제 고민 있으면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교롭게 같은 해에 르누아르는 작년에 일본에서 개봉을 하고 저도 작년에 개봉을 해서 같은 시기에 영화제 겹치면서 또 시기에 영화를 만드는 동료 감독이 생기는 게 되게 든든한 기분인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런 감독님 여러 계시겠지만 또 세계 무대에서 함께 비슷한 시기에 고민을 나누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동료가 있다는 게 든든한 일인 것 같고요. 르누아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은 토니 패너와 닮은 영화였나요? 굉장히 다른 영화였나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다른 궁금한데요. 우선 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상상은 톡과 잘 맞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아마 그 작년에 칸 영화제 트레일러가 이제 떴을 때, 이게 친구, 약간 이제 내 친구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마치 성취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린이가 나온다. 그리고 뭔가 되게 밝고 명랑한 어떤 성장 이야기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치혜 감독님의 전작을 알고 있고 치혜 감독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뭔가 이면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 미스테리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영화를 봤는데 어떤 것도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는데 그 다른 지점들이 저를 너무 매혹시키고 너무 좋아서 약간 멍한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떠셨어요?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사진만 해도 그 정도의 기분은 아닌데 포스터에 사용된 사진이 있잖아요. 하얀 그 셀러복 같은 거 입고 춤추는 인상이 우리가 쿠키를 만나는 첫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영화를 보고 속았다. 하지만 너무 좋다. 그 느낌에 좀 더 가까웠고 그 파란 하늘 아래 춤추면서 환하게 웃는 그 대표 이미지가 저는 르누아르가 관객에 건네는 일종의 굉장히 기분 좋은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름날에 청량한 성장감 같은 걸 그 사진을 보면 누구나 기대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대를 정말 보기 좋게 배반을 하는 영화고 키는 저렇게 웃으면서 누구와 어울리는 순간보다 홀로 보내는 여름 시간이 굉장히 많은 소녀이기 때문에 트인 햇살보다는 좀 빛이 차단된 그늘을 통과하는 소녀의 모습에 가까운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 아이의 마음을 물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여름을 혼자서 굉장히 덜컹거리면서 통과하는 이미지라는 게 그 처음 티를 봤을 때 이미지와 아주 크게 다른 인상으로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를 당혹시킨 것은 아주 기분 좋게 당혹시킨 것은 이 영화의 오프닝인데 영정사진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후 후키의 목소리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방금 내가 본 영화 주인공이 죽었어 이렇게 빨리 이런 당혹감이 막 일어나려는 찰나 이건 아주 다행히도 아이가 얼마 전 꿈을 바탕으로 쓴 장문 과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까지가 이 영화 오프닝인데 굉장히 과감한 방식의 오프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프닝에서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그게 어떠셨어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이 오프닝 우는 아이들의 영상이 되게 클로즈업돼서 그리고 이제 그게 좋은 화질도 아니고 어떤 VHS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그거를 보는데 이 영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뭔가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막 끌어당기려고 이런 어떤 매혹시키려고 이런 영상을 했다기보다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뭔지 모르는 미스테리로 시작하는 영화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우는 아이들에 이어서 실제로 이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것이 장례식으로 이어지고 그 장례식에 마치 이 목소리 주인공의 친구들인 듯한 아이들이 또 역시 아이들이 와서 운단 말이죠. 그것도 엉엉 울어요. 대부분 와서 이렇게 뭐 살짝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면서 때로 정말 눈물을 막 쥐어짜듯이 정말 오열하듯이 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실제 하는 듯한 영상에서부터 그 마치 환상 속에 약간의 자기성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영화가 이런 것에 대한 신상을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미지로서 나한테 전달하는 영화겠구나. 나는 이 이미지 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을 나한테 주고 있는지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영화에서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주인 의식을 나한테 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키를. 그게 되게 저는 좋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탐험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을 발견해야 하는 숙제를 오프닝부터 마주하는 것 같은 인상인데 저는 가장 단출하게는 후키와 이 가족에게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아주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꿈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임 선생님의 굉장히 걱정스러운 우려에 따르면 지난달 장문 과제는 나는 고아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난 이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번 달에는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상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 아이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뒤지는 거 어둠 안에서 어떤 성인 남성과 조우하는 거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면서 이 되게 고약한 농담 같은 오프닝 안에서 얘 이미지가 표정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지점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의 반응은 굉장히 산뜻하잖아요. 이런 걸로 학교까지 불러. 고작해야 장본인은 선생님 되게 황당하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짐작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이 죽음의 상상보다 훨씬 시급한 실제 문제가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고 아까 용감 감독님 언급하신 플랜치시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치엘 감독이 세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의 오프닝은 또 어떤 톤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아주 무섭고 좀 스산한 이미지의 오프닝 화면으로 항상 문을 열고 있는데 플랜치시고의 기본적인 설정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5세 이상의 노인의 죽음을 정부가 권장하는 서비스가 생겼다라는 어떤 세계관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한 젊은이가 어느 집을 아마도 남의 집이었죠. 엉망으로 만든 뒤에 풍경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아마도 이 젊은이는 집에 있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그 사람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 막 어지럽게
놓여져 있고 나레이션 흘러나오는 게 넘쳐나는 노인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 부담을 지금 젊은 세대가 지고 있고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을 계기로 진솔한 이 미래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자살을 하는 장면의 영화가 문이 열거든요. 평온한 음악에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프닝이 보여지는데 무심한 창밖 풍경이 그 영화를 가로지른 어느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요. 그게 치에 감독이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혐오 문제 충격을 받고 나서 부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오프닝을 거친 것이기도 하지만 타이카 치에 감독은 항상 일상은 평화롭게 보여도 발밑 아래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꼭 트는 것 같은 상상을 어릴 때부터 하고 했다고 해요. 그게 아마 본인이 느끼는 일상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요. 아마도 감독 이야기나 부분은 아니지만 자연재해가 늘 가까이 있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영화에 그런 느낌을 자주 담는 것이 좋다. 오프닝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그 오프닝에서 키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운다. 그런데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걸까?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서 받으시는 어떤 인상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오프닝이 왜 좋았지? 그러니까 왜 그 오프닝에 말하자면 되게 고요하게 멱살 잡혀서 가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왜 그랬지 생각을 해보면 그 영상들을 보는 무표정, 그 후퇴 무표정함 그리고 이렇게 그 죽음 자체의 비통함을 어쩌면 아직 그 체감이 안 되는 아이, 이 죽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누군가 내 곁을 떠나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조차 생각을 아직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실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체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험적 무지 같은 상태에서의 반응들. 그러니까 우는 아이도 이게 뭘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같은 얼굴로 저는 받아들인 것 같고 그렇게 이어지는 그 친구들 자신의 장례식, 상상 속 장례식 속에 친구들의 우는 얼굴들까지도 그 인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죽으면 그 슬픔이라는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낀다기보다 이 상황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이해를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의 호기심처럼도 느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경험하고 싶으면서 그것이 뭔지 알고 싶어 하는 아이의 어떤 되게 무의식적인 욕망? 근데 그것은 비단 아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욕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위에 누군가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오프닝이었나 하는 생각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좀 생각해보니까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아이라서 깨뜨릴 것 같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아이가 보게 되는 건 죽음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서 남겨진 것들을 보는 관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 영화가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호키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불안과 별개로 타이카 치에 감독이 다루는 죽음이라는 테마의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작과 연결 지어서 얘기해봐도 좋고 아니면 이 영화에서 다뤄지는 죽음의 방식에 이건 있으실 것 같나요? 저도 이제 죽음을 배워나가는 이제 나이기도 해서 이제 막 보는 말을 뗀 느낌인데 저는 이게 어쨌든 치에 감독님의 아주 자전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병환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낳았던 이제 자라났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 중에 이제 집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채로 자라나는 어린이
혹은 이제 그런 주변에 꼭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누군가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 죽음의 이제 사람들의 표현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는 영원히 확실하게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나는 순간 우리 죽음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만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그림자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그림자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오해와 편견 속에 있는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자일 거랑은 좀 다른 방식의 실제 하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은 이런저런 통로로 그 문을 두드려 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하면 되게 흔히 되게 부정적인 것이고 다가가면 안 되고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혐오스럽고 그런 것으로 이제 바로 생각이 확 점프돼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곤 하는데 실제 죽음이 그러한가 하면 그런 거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죽음이 사실 삶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미스테리를 여러 방식으로 여러 문고리를 붙잡고 이 아이가 이 방향으로도 가봤다가 저 방향으로도 가봤다가 하는 식의 이야기를 보고 있나? 그게 치혜 감독님의 어떤 죽음에 다가가는 태도 중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맞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선생님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붙잡고 있는 연출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작의 플랜치시고가 이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바라봤다면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는 당사자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이후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로까지 확장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포착한 풍경은 영화에서는 근미래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어쩌면 우리에게 당도해버린 어떤 미래의 한 조각을 보게 하는 영혼이 있었거든요. 근데 르누아르는 11살 소년을 경유해서 되게 개인적이고 예민한 감정의 세계로 발걸음을 좀 향해서 새로운 죽음을 들여다보았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사건을 따라가는 영화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에피소드가 차근차근 쌓여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해결 과정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언뜻 이게 연결이 되나? 이 이야기 뒤에 왜 이게 와야 되지? 그렇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점점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있는 방식의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감독이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시던 때 기억이 토대가 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머리를 돌아가신 건 아니고 20대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소극인 거죠.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의 시선은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플랜치십을 통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한 영화를 너무 질렸다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반대급부로 접근인 거죠. 그래서 단편적이고 그냥 감정적인 이미지들을 모아보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나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찍어보자. 했더니 이제 영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독이 했는데 제목도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이유를 부여하거나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는 영화 만들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목만 들어도 프레치시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가 않았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서양을 동경하는 어떤 문화가 80년대 일본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짜 그림을 걸어놓고도 만족하는 것 이게 당시의 사회 분위기랑 같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담아냈다는 소회를 나중에 밝히긴 했는데요. 저는 르누아르의 죽음이 흥미로운 것은 어린 아이가 경험하는 죽음을 영화가 다룰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보호자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밀려오는 공포와 충격이 있잖아요. 이걸 소화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발생하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혼란을 들여다보는 영화는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유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아버지도 그 유해 상황을 겪고 있고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죽음 앞에 감내해야 될 아주 긴 고독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다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권태로운 감정처럼 읽혔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을 앞에 두고 지겨워한다는 게 되게 불순한 감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기도 하죠. 이 끝없는 기다림을 내가 계속해서 감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영화가 독특하게 가득한
죽음을 둘러싼 어떤 인간적인 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주인공 스키가 있죠. 어린 아이인데 스키 유이라는 배우의 연기를 저도 처음 봤고 당연히 여러분들 영화를 처음 보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린이 영화의 마스터가 보는 이 배우의 연기가 또 어떤 저는 궁금하고 이 배우의 이미지에서 또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아니,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무표정도 다 무표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타고난 어떤 인상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그냥 영화를 보는데 정말로 감독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어떤 순간들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길래 얘가 저런 얼굴로 저런 몸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된 영화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후키 말고 후키의 이제 친구 전학간 친구로 나온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조차 너무 실제하는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도 어린 시절에 저런 친구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들을 닮은 그런 친구들이 영화를 채우고 있어서 어떻게 그냥 계속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 그게 저희가 강원 감독님 영화 보다는 생각이 정말 어떻게 했지? 아니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 되게 이제 저는 그런 어린이 사회에서 어린이끼리 있는 이제 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린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흑히는 어른들을 꽤 많은 어른들, 다양한 어른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불편한 어른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왠지 모를 미스테리를 갖고 있는 어떤 옆집의 아줌마도 있고 미리 말해 아줌마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하나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이 어린 아이가 뭔가 다 모든 것을 계획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린이 배우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네, 완전 다른 신인류를 보는 것 같은 일본에도 신인류가 이런 특히 유이가 2013년생이에요. 나이 계산도 이제 안 돼서 2013년생이라고 하면 13살 정도인가요? 근데 이 어린이가 원래 일본 대학교 예술대학 학생이었던 다카다키시테라는 감독의 터치라는 영화를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본 제작진이 감독님께 추천을 한 어린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백 명의 오디션을 각오를 하고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 스키 유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눈에. 그래서 마치 잘된 영화의 스토리가 의뢰 그렇듯이 그 이후로 수영병을 만났으나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디션에서 특기를 물어봤더니 동물 울음소리를 내는 게 특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본을 이처럼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도 말소리와 영표소리 이런 걸 똑같이 냈다고. 그 경마장은 원래 없었을까요? 네, 없었던 결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캐스팅 이후에 그 배우의 이미지 때문에 대부분 바뀌어가는 영향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경마장은 더 너무 큰 축이고 그거야말로 이 아버지의 어떤 상실감, 이 삶에 대한 의지와 동시에 어떤 상실감을 너무나 정확히 표현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저렇게 찰떡으로 근데 말 울음소리에서부터 시작된 영감 너무 좋네요. 이게 아마도 상상해 보는데 아버지와 어떤 그 사행성의 장치가 있는 어딘가에 간단한 이야기 정도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그 사람의 특색을 표현해줄 수 있는 인간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오디션을 본 이후에 여러 그 어린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감독이 해줬다고 해요. 그 중에 빅토리 기세 감독이 벌칙의 정령을 봐라라고 그 DVD를 보내주면서 아마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여태 네가 TV에서 보던 영화는 분위기가 다를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벌칙의 정령을 어떻게 봤냐 물어봤더니 이 범상치 않은 스키 유이 어린이 배우가
영화가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여러 작업을 하면서 정말 이 어린이 배우의 귀여움을 많이 느꼈지만 일단 대본을 한번 읽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지 정도 숙지하게 한 다음에 대사 연습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윤상 감독 영화를 찍으면 선수는 방식이 이어져요. 과정을 영화도 당연히 고쳤고 동작에 대한 지시만 했대요. 여기 이렇게 좀 서볼래? 뭐 이런 정도의 지시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고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 스키우이 배우가 르누아르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영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장문 과제를 할 때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살짝 바꿔서 정말 꿈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을 한국에 오는데 한국 관객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적관념 그대로 이 안에서 연기하는 어린이는 부모의 고통과 체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무너버린 캐릭터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보이는 듯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제 이 가족의 형태가 그러니까 가족의 각자에 대한 반응이 너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라 좀 소름끼치게 놀라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후키가 이제 아빠는 아프고 엄마는 이제 이 집안 살림과 간병을 도맡느라 애를 쓰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후키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빠 때때로 같이 이 텔레피시 게임 같은 거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간병이 이제 아주 일상화된 집에 이제 어떤 각각의 일원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죠. 엄마도 끝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닿지 않는 부분이 아주 일상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저를 그렇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장면을 생각하다가 질문이 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고통, 체감 이런 거에 가장 가까이 그게 묻어있는 아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확실히 이 아이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 고통이라 하면 그 고통이 곧 체감이 되어서 막 절절하게 아파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 고통을 온전히 감각하지 못해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것이 고통이었구나라고 느낄 때도 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주 초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빠가 아마도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서 엄마가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해라, 부인에 전화를 해라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영화를 본 다음에. 왜냐면 그 장면에서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삐 움직일 뿐이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어떤 순간을 보면은 그냥 이게 너무 일상이라 얘가 이게 자각이 없나 싶을 정도의 움직임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그 장면 안에서 심지어 TV 소리도 막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전화도 울려. 그래서 갑자기 정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됐어요 뭐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제가 지금 뭐 이게 이 모든 일상을 다 살아가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가 이런 상황인 것을 병원에도 알려야 하는 이제 그 동선이 한 정도로 찍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도달하는 장면이 아빠의 피 흘리면서 누워있는 그 욕실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때때로 혹은 매일 어느 순간에 겪어가면서 살아서 그것이 아주 체득화된 그러니까 동작으로는 행동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스며든 하지만 이것이 그게 이것에 무뎌졌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아직 감도 잘 안 잡히는 어떤 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반쯤은 무뎌졌나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장면에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키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보다 그냥 각기 다른 상황과 위치에 있는 어른들을 마주하고 혼자 저 어른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포착한 게 어른들의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즉 안 그렇죠. 혹은 뭐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는 어떤 것을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해?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아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설정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그걸 우리 가족한테는 실험을 못하니까 남의 가족에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 실험이라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실이 알려졌을 때는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부모의 불륜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으로 가정 문제를 폭로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장면은 아이의 되게 고약한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기인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자기 나름의 논리로 풀어보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의 상태를 계속해서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도대체 근데 그 못 찾는 거죠? 그 수행 찾는 거 같은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의 기계가 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80년대 87년인가를 배경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모든 향수가 드러나면서 그 장면 진짜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집에 들이운 저 아버지의 어떤 아주 은은한 권력 행사 그 아래 놓여 있는 엄마와 토끼를 보는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 이후에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어떤 정의 실현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 집에서 못하는 것을 대신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8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 배경이 중요하게 기능하는 영화이긴 한데 이 시대 배경은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짐작컨대 이제 버블 시대가 아마 일본의 버블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이었을까요? 시작하는 무렵. 거의 그러니까 버블이 무너지기 직전에 굉장히 가장 성행할 때 시기였잖아요. 90년대부터 90년대. 버블 때가 무너졌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전반적으로 깔린 어떤 위태로움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수업 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그 어떤 계속해서 팽창하고 싶고 밖으로 나가고 싶고 어딘가로 향해서 끝없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그 사소한 전화로 이제 해가지고 펜팔 그런 전화로 소통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그리고 이제 사실 서양화잖아요. 르누아르의 상주의들과 그런 여러 서양의 어떤 문물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청소년세계 어떤 분위기 속에 아주 이상한 위태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말하자면 죽음이 있는 거고 이 안에 이 집안에는 죽음 그리고 이제 어떤 걸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오래 지속되는 죽음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게 드리운 위험한 어떤 순간들에 대한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시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뭐 피해 가야 되라는 가이드조차 없던 어떤 그런 아주 희미하고 애매한 풍요 속에 빈 것처럼 이제 그런 시기의 어떤 모습들을 해냈나 이 영화가 그래서 이렇게 영화 내내 되게 알록달록 어떤 그 아이의 아주 일상적인 공간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고 느끼는 게 그런 차원일까?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시대극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한 향수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저 때는 어땠는데, 저 시대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 향수를
발동원이면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대개혁이 80년대 후반인 게 어릴 적 아버지 암투병을 지켜본 감독의 자정적인 경험이 반영된 시대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랑 반대로 고립되고 개인의 고독 이런 게 상해 문제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분위기 자체를 각 인물들과 연결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로 세배를 쏟아부었달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병명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80년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그 진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말하자면 80년대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가 버블 경제 기대감이랑 엄청 피어오른 시기이기 때문에 서구 문화를 향한 동경 같은 것들이 막 있죠. 그 일상주의 화가의 모작들이 들어있다던가 그런 것들은 중산층 가정에 하나씩 걸려 있어야 한다던가 그런 레플리카가, 그리고 혹은 쇼트케이크에 밥 먹은 다음에 후식을 먹어야 한다던가 영어학원에 가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문화는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사회 시간에 배운 가족 공동체 분계, 개인의 고립 이런 것들이 그 타인과 연결을 갈 만한 목소리로 오히려 더 짙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화 속에서 굳이 하나의 자체가 그 토팅인 것 같고, 거기서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많고 많은 말들을 추려보면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어요 제안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 바람은 저는 이 영화 티를 바라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나와 대화해주세요가 사실은 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씁쓸하긴 하지만 티가 진행했을 때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 뭐 부모 존속사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이 들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배경 자체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엄청나게 흔들리던 시기라는 것도 이 영화의 배경으로는 굉장히 조응하고 있는 정치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그 포팅 속에 이제 말하자면 그 사소한 같은 식으로 목소리가 하나하나 이제 그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다양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나가면서 뒷부분쯤에 그것이 알 수 없는 몽타주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의 풍경을 하나하나 어떤 누구가 들어올 때 뭐 인사하는 어떤 뭐 직장인이라던가 중년의 직장인이라던가 뭐그 의자에 쪼르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누군가라던가 이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을 비춰주는 샷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풍요로운, 그리고 우리는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발전하고 풍성해지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다 개별자로 존재해서 닿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영화적으로 이제 드러낸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영화의 구성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훅 불고 훅 이제 고리를 걸어서 그 하나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이크처럼 어떤 퍼즐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관객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맞춰 나갈 때 여기서 또 오는 것이 있고, 이 약간 상호작용하면서 영화를 도태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약간 그 시대 배경의 어떤 것들을 또 형식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면 스쳐가는 숏 중에 하나는 초반 장면이긴 한데, 엄마가 학교에 온다고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의 블라우스가 막 이렇게 날리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손이 닿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심지어 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만지고 있다는 의식을 좀 못한 것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단점은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손을 뻗고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할 때마다 부모는 그걸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그냥 차단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는데, 가족 안에서 그렇게 차단되고 단절되고 것을 경험하는 아이가 이후에 영어 선생님에게 그 위로를, 필요한 위로를 구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희한한 하지만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연결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더 눈여겨보는 대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를테면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것도 왠지 감독이 포착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를테면 촬영을 눈여겨보는 장면이라든지 사운드를 조금 더 깊게 보는다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시 해주시는 얘기가 있을까요? 시험 감독님 영상 통화를 그 저도 잘 모르. 제가 그 장면화에 좀 약하고 이제 지금 막 배워나가는 강연을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화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그게 그 제가 알기로 플랜 75도 그렇고 이 영화도 이제 같은 태령 감독님으로 알고 있고 그 태령 감독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최영 감독님과 태령 감독님의 어떤 그 플로우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명암을 아주 잘 활용하신 그 전체적으로 장면화에 있어서 명암이 되게 중요한 그 빛과 어둠이 어떻게 들이우는지가 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영화에도 특히 그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두운 공간 아마 저는 그것은 이제 영화를 찍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터널을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터널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은 터널을 먼저 썼을 수도 있지만 감독이 때로는 터널 안을 지날 때 역광으로 들어오는 실루엣이 그러니까 그 실루엣이 아주 잘 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터널 말고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이나 지금 상태를 아주 디테일한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몸짓이나 어떤 종류의 실루엣으로 훨씬 더 정서적으로 잘 드러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올 때 장소를 역으로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저는 뒤섞여 있다고 생각하고 영화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영화 안에 혹시나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필한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빛이 들이우는지 혹은 어둠이 들이우는지 그걸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떨 때는 얼굴이 다 드러나는 빛 속에 있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감춰진 그 실루엣으로만 존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순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지금 저 안 보이거든요. 그 영광이 들어오고 그 아이의 그 몸집만 보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어떤 얼굴일까, 어떤 표정일까를 오히려 역으로 상상하게 되면서 좀 감상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부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처음 볼 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크게 남았던 이미지 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창문이 유독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끝까지 통과했을 때 저의 첫 감상은 완전히 닫힌 창문 앞에 서 있던 아이가 완전히 열린 창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키가 하고 있는 행동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하필이면 지금 심취해 있는 게 지금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시, 수면술 이런 것에 좀 심취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하게 어른들한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고 혼자 눈치껏 좀 관찰하면서 이건가 싶은 태도를 먼저 익힌 아이의 관심사가 향하는 되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해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향하는 과정이 너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 다만 그걸 참고 연관을 짓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초능력을 통해서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하는 아이고 그걸 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아이인데 마치 진실을 밝혔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의 실험처럼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루엣이 들어오는 모든 순간들은 대부분 어두운 공간이에요. 틈이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가려진 것 이상의 무언가를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의 반영인 것처럼 그 이미지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후키의 꿈과 경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후키의 진정 필요했던 몇 가지의 순간을 주죠.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아버지가 후키에게 왔다. 그래서 아이를 업어준다. 아이의 젖은 목을 말려준다. 사실 저는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애가 필요한 보호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나서 영어 선생님과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무표정은 비로소 웃음을 띠는 그런 얼굴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꿈이 선상같이죠.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편한 공간이 있었던 적도 없고 그렇게까지 편한
신경을 지는 적도 없고 아마도 이 꿈을 장문 과제로 쓴다면 드디어 어른들이 부정하지 않은 장문 과제를 내게 되는 셈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다운 꿈을 그제서야 그 장면에서 꾸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열어가는 과정, 닫혀있던 것을 보는 과정, 드디어 창문 앞에 서서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까지 마주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엄마의 등을 기차 안의 창문 앞에서는 마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토록 하는 포즈의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부재한 병실에서는 커튼 안으로 숨어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엄마의 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변화들을 그 창의 이미지 구체적으로 있게 되는 영화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혜 감독님의 의견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영화를 저희에게 피셔서 부모님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로 입대되는 작품이기도 했고 한 가지 굉장히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위험한 집에 아이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대 주인공이 지면하는 위협을 이 영화가 전혀 피하지 않고 그려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에너지가 좋게 느껴지는 면들도 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저도 그 장면이 빠졌으면 이건 실제하는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없었으면 영화가 다가가야 할 것에 더 다가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정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인 우리는 아는. 근데 이제 저 아이는 모르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어떤 복잡한 마음 속에는 이해받고 싶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누군가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모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특히 성장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피하거나 이제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여러 방면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 아이라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아이한테 그런 성장이 아주 큰 매력이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구름에도 어쨌든 자신을 던져보는 용기를 내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일을 너무 천만다행히도 영화 속에서 이제 방문한 집에 이제 엄마가 오면서 이제 그 사고는 말하자면 무산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산되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이를 닦아주고 뭐 하는 그리고 이제 잠깐이지만 숨어 있었던 순간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쳐지잖아요. 거기 기차인지 지하철인지 타고 한참 가는데 이 친구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나를 세상에 던진 경험인데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닌 상태로 다시 내동댕이 쳐지는 어떤 경험을 하는 그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서 나와서 걸어갈 때에 이제 그 몸짓 그리고 그 얼굴 그것은 세상이 뭘까 이제 드디어라고 말하면 되나 하지만 이제 결국 마침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절망 같은 것을 맛보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 절망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 아이의 절망을 이런 사고의 형태로 실제 현재하는 그 사고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에 대단히 놀라고 이런 것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서사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일단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시작을 했던 게 그 아이의 차이 때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부모의 돌봄이 부재한 것은 아이일 때는 그게 너무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돌봄의 분배를 알아보죠. 그렇게 아이가 얻게 되는 몇몇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병원에서 자기 남편을 깨우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훈련식하면서 할아버지하고 해당하는 원피스를 하나 입혀준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 때는 그 친구가 떠날 때 친구가 되어서 고맙다고 손가락 먹을게요. 그리고 레이스 양말을 그 돌봄의 분배를 안 하는 치료의 엄마가
그 양말을 지적을 노골적으로 하는 대신 양말을 선물하는 상태로 줄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호의와 돌봄의 공백의 상태로 자기가 매운 상태로 어른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차림에서 일단 한번 막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저도 강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지워버린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안 한다는 좋았겠지만 그래서 아이가 나왔을 때 만나야만 하는데 상상 속에서는 현실이든 부모 영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속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주는 사람이 아이 보호자여야만 했다라는 어떤 장면의 인상을 규정하는 흐름이 있었고 실제로 이 장면은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있는 장면이잖아요. 아이한테는 물론이고 상대 역을 연기하는 그 남성 배우에게도 굉장히 프레시가 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지금 뭐 할리우드도 그렇고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성을 부르거나 배우들이 민감해할 만한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스태프의 기능이 바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인데요. 이 장면에도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동행한 채로 촬영이 되었고 치엘 감독이 이 장면을 촬영할 때 구체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장면을 촬영할 때 어린이 배우뿐 아니라 가해자를 연기하는 배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의 도입의 문제까지도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필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 아니었나. 이 10대의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만 없는 문제니까요. 그런 걸 영화가 혹은 매체가 표현할 때 어떤 윤리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장면 돌이켜서 생각해도 저는 감독으로서 진짜 놀라운 지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종류의 성 문제를 다룰 때 그 우리가 그 상상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영화가 장면화할 수 있는 힘, 영화만이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이제 현실에 갇혀서 그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실제를 넘어서는 폭력으로 표현해버리거나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방황하는 것 같아요.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근데 그것을 어떤 영화적인 표현 안에서 표현을 하는데 동시에 저는 가장 저한테 인상적인 장면은 그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 커튼을 다 열어 젖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일시에 빛이 집으로 확 쏟아지게 만드는 그 액션이 꽤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는 어떤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느낄 불편과 그러니까 응당 느껴야 이런 상황이라면 응당 느껴야 하는 불편과 그것이 해소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고민을 아주 영화적으로 깊게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창 너머로 옆집 이웃과도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된 이유를 생각하게 되어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 집이 어떤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는지 그리고 창문을 열면 바로 밖이랑 소통할 수 있는 바로 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감독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구나. 그러므로 이 아이는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하자면 이제 약간의 안도 차원에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순간에 선사해주기도 하고 그런 정교한 설계가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이 어떤 의도하에 사건을 따라가면서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무의식이 굉장히 서로의 모자이크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조론하게 하는 장면들을 완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쿠키가 보는 세상이 어른들은 거짓말만 하고 너무 부조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빠는 효과를 담당할 수 없는 약에 너무 큰 돈을 주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고는 물론 너무 간절한 희망이었겠지만 그리고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손녀인 양 어느 연기를 시키는 할머니가 있다거나 혹은 엄마는 아빠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검은 상복을 사고 나에게 입어보게 한다거나 그럼에도 자기는 뭔가 즐거운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옆집 아주머니가 이제 카와이가 맡은 그 이웃집 여인에게 가서 남편이 죽은 뒤에 그의 기밀을 알고 이전과는 자기가 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는 고백을 이 아이가 듣게 되거나 코칭을 통해 그 이상한 남자를 만나거나 불건전한 사람을 만나거나
근데 저는 그 모든 설정을 보면서 아이가 배운 방식은 처음에는 따라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길가를 아빠랑 손잡고 가다가 동급생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손을 놓고 막 딴짓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어른들한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는 전형적인 행동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어른들이 쓰기 시작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의 방식을 배웠던 후키가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보호와 돌봄과 사랑의 방식을 깨우치고 나서는 아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린이가 됐을 거라는 안도감을 마지막에 펀더 이렇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건마저 본인의 발로 걸어 나와서 어쨌든 본인이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의 일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온하고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성장감이 어디까지나 그 불안함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주인공을 머물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 지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성장 영화의 결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아 감독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질문을 안 받으려고요. 궁금하신 것은 시아 감독님께 물어보시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의견을 그냥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고요. 시간이 얼추가 됐는데 오늘 관객들과 본인 영화가 아니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신 소감 끝인사로 나눠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원래 영화가 아닌 이상은 영화를 만드신 분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하는데 이걸 제가 자발적으로 한 이유는 시혜 감독님 이제 영화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독님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필히 이야기를 부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영화는 나 혼자 딱 간직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가 좋을 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봤을 때 얘기를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때로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줄거리를 맞게 이해한 건지 이런 것도 막 체크해보고 싶고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이게 너는 뭐 꿈이라고 생각해? 현실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너는 어릴 때 이런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한 적이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좀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여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희 친구이자 이제 좋아하는 기자님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더 이 자리를 갖고 싶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들 어딘가에 또 나눠주시면 그거 저도 또 이번 제가 잘 안 그러는데 그 이번 영화는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남기시고 어떤 감상이실지 막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은 영화여서 저도 영화 너무 기대하는 만큼 뭐 이미지에 배반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진짜 전제하고 싶은 건 정말 기분 좋은 배반의 느낌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감독은 사실 큰 의미를 두고 붙인 제목인 것 같진 않지만 저는 그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을 또 이 아이가 유심히 보는 장면도 있기에 그림이랑 연관지어서 영화를 생각하게 되게 됐어요. 그런데 밝고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림은 저는 필연적으로 어둠을 되게 잘 표현해야 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인생이라는 게 화사한 붓질도 있고 되게 무료하게 그냥 점을 찍는 붓질도 있고 아주 어둡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걸 포함하는 게 그냥 인생이라는 걸 배워가는 아이의 이야기가 르누아르의 의미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상처와 수치심을 알아보는 게 나의 성장일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11살의 여름을 언젠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어떤 시간의 이 영화가 사랑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광 감독님과 이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다행이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주에 영화 개봉을 하죠. 요즘에 일본의 젊은 감독들의 폼이 되게 좋으시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영화 보시고 윤광 감독님 말씀처럼 주변에 누군가 같이 소중한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전주영화제 가신다고 하네요. 전주에서 또 가깝게 뵈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